그 오늘 리얼미터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은 자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슈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순방에서 지금 오늘 오후에 돌아오거든요. 지금 돌아오고 있는 와중인데 보통 순방에서 돌아올 때쯤 되면 한 5%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예상과는 좀 다릅니다. 기장한테 막 빨리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를 더 높여서 가자. 빨리 가자. 내가 가야 된다. 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리얼미터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시 폭락 그리고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입니다. 이에 따른 부정적 언론 보도가 있겠고요. 악재가 겹쳐 있고 예. 뭐 언론이 의제 설정을 하네 못하네 하지만 뭐 국정 단임제 정권에서 언론이 때리기 시작하면 사실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져 있는 국면인 거죠. 주가도 너무 이제 말하자면 등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불안정하다. 불확실하다. 이 자체가 이거 뭐 10,000포인트 간다더니 8,000 넘었었는데 뭐 이게 되는 거고 맨날 숫자 보면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우라가 터지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늘 잠재해 있는 부동산 이슈가 지금 살아나고 있고 얘기한 대로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겹쳐지면서 효과를 내는 거고 저는 근데 이재명 정부의 약간 징크스처럼 되어가는데 이번 순방도 괜찮았거든요. 예를 들면 1,300조 이상 투자 관련된 협약도 체결하고 아르헨티나 관련해서 새로운 자원선도 확보하고 그렇죠. 히토리오 특히 이런 거 굉장한 성과인데 이게 다 묻히잖아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민주당이 지금 동네 방방곳곳에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라고 경축 뭐 이런 거 붙여놨거든요. 네.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지금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위기가 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제. 그렇죠. 저 말은 나는 민주당은 싫은데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 것 같아. 이게 핵심이었어요. 초반 60%대 지지율을 이끌었던 게 소위 말하는 이재명 현상. 민주당은 싫은데 대통령 막상 되고 보니까 이재명 일 잘하네. 근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조금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사람이구만. 결국 민주당 한계를 못 벗어나는구만. 이제 국민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주당을 싫어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그 울타리와 한계를 못 넘어서고 결국에는 뭐 보안수사권 문제 관련해서도 당에 끌려가고 대통령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좀 기대했던 게 좀 실망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유능해야 또 지지를 해주는 편곡이란 말이에요. 일을 잘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부동산도 서울 부동산 막 뛰네. 전월세 대란이네. 주식도 떨어지네. 그리고 청년 실업 여전하고 자영업자들 여전히 공실 뭐 임대 공실 엄청 많고 1년차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좀 지지를 했는데 1년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이게 뭐 이렇게 전망은 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체감 실적. 수치로 보면 잘하시는 거 엄청 많죠. 거기에서 꾸준히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네, 뭐 수출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 좋은 거 엄청 많고 성장률이나 무지막지하게 좋은 지표도 많은데 결국 그런 숫자 말고 내 삶에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 체감되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후에 돌아오자마자 비공개로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제로 먼저 제안된 것은 이겁니다. 연임 개헌 발언 파문과 관련돼서 뭐 이 논란 이제 불식시키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야 하느냐 뭐 이런 의견들 좀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얘기는 어느 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상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누가 뭐 어떤 자리에서든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랑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지금 돌아오면 뭐 순방 성과에 대한 보고 기자회견도 필요하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 주식 문제 관련된 뭐 자리도 마련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런 측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연임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어요. 그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 다음 날 잡은 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또 그거 갖고 시비를 걸어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건 현실을 뜯어 고치면 된다는 얘기냐 뭐 시비를 거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거에 발언을 하면 다시 한번 이 이슈가 볼륨감이
생기게 돼요. 예.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그런 면에서 개입을 지금 바로 개입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예. 헌법상 예. 지금 헌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헌법은 그리고 뭐 여러 방송에서도 지적했지만 87년에 들어간 조항도 아니에요. 80년에 들어간 조항이에요. 그 예.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 헌법이 그런 이제 말하자면 독재 정권의 오랜 기억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하자면 제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신청산이었죠. 유신청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뭐 넘어설 수는 없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정무적인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 예. X에서 메시지를 많이 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X에서 손쉽게 메시지를 너무나 쉽게 낼 수 있는데 왜 안 내지?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많이 당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불가능한 것과 하기 싫은 건 다르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예. 불가능해도 상황이 바뀌면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소위 말해서 그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입을 꽉 벌리고 있는 야권 정치인들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X에 그러시는 거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고, 그리고 비서실장이 얘기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 난 임기 내에 연임 개헌을 하지 않겠다 명료하게 딱 한 줄 적어주시면 예.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민주당 결국 개헌은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예. 국회가 국민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도 이거 그냥 뭐 에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지 마시고, 국민의힘 안에서 그 얘기까지 나와요. 이거 그 국민의힘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탈할 수도 있다. 떡고물 주면. 자리 주고 떡고물 주고 공천 주고 하면은 예. 10명 15명 나올 수도 있어서 영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 국민의힘 안에서 그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민주당도 선언을 깔끔하게 해 주시라. 그 연임 개헌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히고, 자 대신에 원포인트 개헌하자 들어와라라고 제안을 하면 그런 동력은 혹시 생길까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건 가능하죠. 그럼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치는 상상하지 못하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힘에서 동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조정식 의장의 저 발언으로 사실상 조정식 임기 내 개헌은 어려워 보여요. 예. 누가 응해주겠어요. 속내는 그거지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할 텐데. 참.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그 부분을 환기하기 위해서 아니 나 그런 개헌 필요 없고 지금 당장 그걸 가능하지도 않고 내가 말하는 개헌은 그러면 선관위로 일단 원포인트로 개헌해보자. 그리고 그 후에 그거 개헌해서 합의해서 우리가 전국을 운영해 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지금 다음 논의들 뭐 5.18법 정신 수록이라든지 그 다음 선관위도 논의들 해야고요. 예. 예. 뭐 이렇게 가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하면 대통령이 국면을 바꿀 수 있고 여전히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하자면 전국을 환기할 수 있는 힘은 대통령에게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아와서 돌아와서 어떻게 정무적인 선택을 하느냐 이거가 굉장히 또 한번 이제 요동 출렁이게 만들 수 있죠. 더 큰 숙제도 있습니다. 이 검찰 개혁도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 언론사들을 제가 일별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부권 행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 또한 높아 보이진 않는데 0%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높아 보이지 0%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형식적으로 가능하니까 상상해 보는 거지 불가능해요. 그렇죠. 선택하는 건. 조금 더 말씀 좀 주실까요? 뭐 어떤 측면에서 보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권 문제. 이 민감한 이슈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대신 수기해 달라 라는 내심 이런 생각이다까지 다 밝혔는데도 국회 집권 여당이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 거부권에 그러면 갈라서는 거죠. 그러면 이른바 열린우리당 창당 사태처럼 뭔가 대통령을 뜻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이 갈라서는 건데 대통령은 그 전에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구조적 다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선택을 하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다수가 깨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엔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2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입장을 정리한 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이 어쨌든 가장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오다가 그래서 본인 그만두겠다고까지 얘기했다가 이 부분을 수용하면서 어쨌든 근데 이게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는 또 말하자면 다시 유능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라는 걸로 정리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 입장으로 가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열흘 전쯤에 공개적으로 거부권을 제안했던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이게 거부권의 정식 명칭이 제2요구권이잖아요. 다시 의논해봐라는 거거든요. 나 이 법 싫어가 아니고요. 거부권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강렬해 보이는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2요구권은 다시 의논해서 위헌적 요소를 없애라 이 법에. 근데 그게
나는 보안수사권 폐지 싫어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니고 보안수사권 폐지는 좋은데 그건 수기 결과를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럼 그거에 맞춰서 형사소송법의 체계를 위헌 요소가 없게 모순점이 없게 만들어라. 근데 지금 이 조항이 이 조항은 위헌 요소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고 다시 한번 통과시켜라. 이런 제의 요구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금 헌법소원이라든가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할 거예요. 국민의힘에선 하겠죠. 할 건데 근데 국민의힘은 좀 단순해요. 하는 게 그 하는 게 그 내부 디테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거는 헌법 위반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왜냐하면 검찰에게 영장 청구권을 주고 있는데 우리 헌법이 영장은 수사를 할 수 있어야 영장 청구를 할 때 뭐 영장 청구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수사권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하냐. 이 논리거든요. 이거 하나예요. 국민의힘 얘기하는 게. 근데 개혁신당의 뭐 가령 뭐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실무에 있었던 변호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 논리가 아니고 뭐 검사의 구속기간이라든지 여차 디테일함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현실 그냥 법조인으로서는 너무나 이 법 자체가 현실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보도 자명하니 이제 거부권 외에는 방법이 없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인기를 끌려고 계속해서 기존 그 강성 지지층이라고 표현되는 그분들의 의사에 질질 이제 끌려가는 듯한 모습 보이는데 이거는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밖에 없다. 그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뭐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국민을 위한 정치한다고 바꾸겠냐고요. 여론이 지금 과반인데 그 과반을 등지고 그냥 당원들만 쳐다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방향 전환을 또 스무스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 대통령이 전향적인 조치를 해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흐름을 보면 그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잖아요. 심의를 언제 할지를 좀 주의 있게 봐야 되거든요. 미룰 수도 있어요. 최대한 좀 뒤로 할 수 끌어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8월 초에 파파파파 할 분위기예요. 공포도 전당대회 전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대에 영향을 주는 건 불가피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근데 뭐 당론으로 추인해갖고 한 거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는 본인의 성과라고 주장을 할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말하자면 이쪽에서는 근데 국정을 운영했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점이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라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에서 영향력은 있겠지만 뭐 전체 선거에서의 국면에 이게 작동하기는 이제 어려워졌죠. 그 조금만 더 들어가서 짚어보면 실제로 이제 이 보안수사권 폐지 주도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다, 뭐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논쟁을 이런 방식으로 끌고 오면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제도 때문에 뭔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오면 그 내용의 실제가 어떠하든 간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 그걸 엄청 공격할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거 보안수사권을 폐지해갖고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을 계속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결국엔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그걸 아니까 계속적으로 수기와 논의를 요구해 왔는데 어쨌든 민주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그거를 너무 주장해온 세월이 오래됐고 그다음에 실제 그게 민주당 개혁의 핵심 요체라는 열성적 지지자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그 사이에 그러면 공백이 발생했다고요. 이 공백은 근데 이거를 그러면 끝까지 뭐 김용민, 박은정 이런 의원들의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지금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결국 그 공백은 다 정부 책임이에요. 그렇죠. 이건 대통령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가 남아 있는 거고 총선까지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저주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2028년 총선 다 말아먹을 거야라고 저주하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6개월이든 1년이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는 정부 입법으로 주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큰 틀에서의 개혁 과제는 다 완수가 된 거니까 그 후에 제도적인 보완 과제는 정부 입법으로 할 수 있고 그거를 또 말하자면 그 국면에서 유능하게 대처해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것밖에 거기서도 실력이 좀 드러나겠죠. 두 가지 좀 짚어야 되는데 오늘 방송 오전부터 일제히 대통령을 이 문제로 비판을 합니다. 대통령이 왜 못 막아? 거부권까지 안 가더라도 거부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여당 컨트롤을 못하냐 대통령이. 당정이 미리 협의했어야 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대통령이 진짜 보안 수사권을 국민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게 좋다고 판단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당을 컨트롤해야지. 무능력하다, 무책임하다. 벌써부터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앞으로요 계속 번질 겁니다. 이 책임론이. 근데 그런 책임론을 얘기해도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은 코웃음 칠 수 있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다수의 국민들과 정치 저간여층 혹은 중도층 이런 분들은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요. 특히 그게 이제 여론의 흐름으로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자, 그 여론이 빨려 들어갈 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는 국민의힘의 선동입니다. 우리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하는 방향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더 좋은 겁니다라고 설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오는 프로세스들을 보면 그 설득 능력이 제로예요. 기존 지지층을 열광시키는 데만 능력이 집중돼 있고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고 당대표 역할론에 대해서 임미애 후보가 지적한 게 있어요. 연설에서. 여당 대표는 해야 될 역할이 대통령이 뭔가 이런 방향을 얘기했을 때 야당을 설득하는 역할이다. 야당 대표 만나서 야당이 무리한 막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선동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우려점 만들어가지고 막 시비 걸고 이러면 가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하려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만나고 융화시키고 그 역할을 여당 대표가 해서 결국에는 입법이라는 성과물을 내야 되는데 내고 나서 여론도 우호적으로 바꿔내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당 대표가 나는 사람하고만 악수할 거야. 내란 세력하고는 악수 안 해. 과거에 했던 발언이죠. 뭐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여당 대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게 대통령 책임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임기 4년 동안 지켜본다? 다음 정권을 어떻게 가져옵니까?